일단 노무현 전 대통령도 생계에는 넉넉하지 않았을 것 같은 게 부산에서 주로 인권 변호사를 했고 그때 문재인 전 대통령 만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문 전 대통령이 이제 1982년에 사법연수원 차석 졸업한, 그러니까 수료한 후에 이게 판사 임용이 안 되잖아요. 이 시위 전력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부산에 내려와서 변호사 사무실 기업하려고 했는데 원래는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하고 같이 사무소를 차리기로 했던 분이 이제 문 전 대통령 사법시험 그 동기였던 박정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누군지 압니다. 네. 그분 소개로 이제 노무현 대통령을 만나게 됐고 처음 만났을 때 노 전 대통령이 문 전 대통령 보면서 대학생 때 운동권이었냐고 해서 상당히 놀라워했다고 하는 에피소드가 있고요. 그래서 두 분이 이제 뭐 이 노무현 문재인 합동 본연사무소 차렸고 이후에 이제 법무부 부산 설립해가지고 이제 주로 이제 부산 경남 지역 노동 인권 시국 사건 맡으면서 이제 이른바 인권 변호사로서 활동을 하게 되는 거죠. 네. 제가 들은 건데 이건 진짜 기억이 좀 가물가물한데요. 예전에 이제 법률사무소 운영할 때 노 전 대통령은 돈을 벌면 바로 보너스라고 팍팍 쏘는 스타일이고 노무현 전 문재인 대통령은 전 대통령은 나중에 이렇게 딱 챙겨놨다가 연말에 성과급으로 딱딱딱 챙겨주는 일 약간 야, 느껴지죠. 주변의 스타일 예, 차이가 완전히 그 얘기를 확연하게. 어디서 들었는데 아주 디테일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오. 그런 대략의 아웃라인을 갖고 제가 얘기를 들었던 기억이 그러니까 납니다. 쉽게 얘기하면 노무현 전 대통령은 약간 기분파적인 게 있는 거고 문재인 전 대통령은 뭔가 좀 세심하고 꼼꼼하고 결산까지 해보고 연말에 남는 만큼 주는 뭐 그런 상황이 아니었을까 좀 싶은데 어쨌든 간에 인권 변호사로 활동하던 노무현 전 대통령이 정치에 입문한 계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당시 이제 김영삼 통일민주당 총재 제의 받아가지고 1988년에 입당했는데 그 당시 맥락이 1987년에 왜 이제 대선에서 이제 패배를 하잖아요. 김영삼 김대중이 단일화 실패하고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1988년 총선 앞두고 이제 이른바 인재 영입에 이제 경쟁적으로 나서는데 당시 이제 김영삼 측 인재 영입 임무를 맡은 게 김동영 전 의원 이제 그 자동형 우형화할 때 네. 그분인데 그분이 이제 처음에 찾아간 사람이 사실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뭐라고 하냐면 저는 정치할 제목이 아니고 옆방에 노무현 변호사가 있는데 이분이 진짜 정말 정치 잘할 겁니다라고 해서 적극 추천을 해가지고 노 전 대통령이 당시 이제 13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이제 이 부산 동구죠. 그 연고도 없는 지역입니다. 사실 그쪽이 이제 제가 어렸을 때 그쪽에 살았는데 네. 그쪽에 저도 깜짝 놀랐기도 했어요. 왜냐면 그 당시에 이제 나왔던 사람이 이제 전두환 정권 실세였던 허삼수. 허삼수가 나왔구나. 그래서 그 사람이 아마 부산 중학교 나오고 해서 뭐 그쪽에서는 아마 유명했던 사람이어서 근데 이 사람 꺾고 이제 당선되면서 이제 정계에 입문을 했고 그리고 이제 그해 가을 이제 제50 청문회에서 뭐 이제 이른바 청문회 스타로 명성을 날리게 되죠. 그런데 이제 90년에 3당 합당하면서 김영삼하고 결렬하고 DJ 민주당에 합류를 했는데 이 같은 지역구에 대해서 그 다음 총선에서 이제 허삼수한테 집니다. 그 이후로는 사실 선거에서 고전을 거듭하게 되는데 이 1998년 재보궐선거에서 이제 종로에서 당선되고 이제 재선 의원이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16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또 지역주의 타파하겠다고 이제 종로 버리고 이제 다시 부산에 출마했는데 또 낙선하죠. 그때 이제 지지자들이 이제 이런 모습 보고 붙여준 게 이제 바보 노무현. 그리고 이제 당시 이제 대한민국 최초의 뭐 정치인 팬클럽이라는 이제 노사모가 탄생하게 되는 거죠. 그 저기 종로 얘기하시니까 저도 이제 좀 이것도 역시 예전에 제가 열린우리당 나가던 시절에는 정말 좀 여기저기서 얘기들을 민환 기자셨잖아요 그때. 열심히 했죠. 네. 근데 이제 이건 이제 지금은 의원이 아닌데 이제 친노하면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그러니까 비서 출신의 의원이 해준 얘기인데 예전에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98년 보궐에서 되잖아요. 그래서 되고 나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측근들이 98년이었나요 선거가 98년 보궐에서 되고 네. 그때 이제 그런 생각을 했답니다. 오랜만에 된 거잖아요. 진짜 92년 떨어지고 95년 부산시장 선거지고 그래서 그다음에 96년 총선지고 그래서 이번에 저기 다음 2000년 총선에서 종로에서 재선한 다음에 그다음에 대선 나가야지 딱 자기들끼리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대요. 근데 시기가 좀 불분명한데 연말인가 98년 연말인가 97년 초에 갑자기 지구당인지 어디서 회의를 소집을 해서 갔더니 갑자기 부산에 출마하겠다고 폭탄선언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이름도 기억합니다. 그 최도솔 전 비서관이 있죠. 그분이 네. 그때 이제 뭐 그 보좌진 중에 한 명이었겠죠. 이제 되게 세게 말렸는데 실세 보좌진. 네. 실세인지 그거는 기억인데 그분이 나서서 말렸대요. 말렸다가 노무현 대통령이 거의 뭐 가만히 있어 거의 그런 수준으로 해서 찍소리 못 하고 그냥 다시 부산에 나갔다는. 그래서 제가 들은 게 그때 이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노통은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자기가 신념을 가지고 돌격한다. 하고 싶은 거 있으면 한다. 그래서 넘어지면 넘어져서 또 일어나고 그래서 자기 의지를 무조건 실천하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아까 이제 앞전에 그 김진우 선배 얘기 듣고 놀랬던 게 사실 작은 에피소드지만은 처음에 정치 입문을 문재인한테 제안이 왔는데
문재인이 노무현을 추천했다는 거잖아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사실 노무현에 대한 부채 의식이 문재인이 더 컸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본인이 이제 노무현 대통령께서 서거하신 이후에 정치에 직접 입문할 수밖에 없었던 게 노무현을 입문시킨 사람이 본인이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도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되는데 어쨌든 간에 노무현 전 대통령 하면은 노사모가 생각이 납니다. 노사모 열풍은 저도 대학 다닐 때 정말 대단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한국 정치 팬덤의 시초인데 노사모 좀 어떻게 좀 기억하고 계십니까? 뭐 그때는 어마어마했죠. 저야 이제 그때 현직 기자였기 때문에 제가 뭘 할 수는 없었지만 사실 그때 젊은 기자들은 다 노무현 대통령 응원했어요. 아이고 그럴 수밖에 없죠. 대놓고 솔직히. 응원했어요. 예. 사실은 뭐 기자실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근데 이제 마음속으로 응원을 했는데 이제 그게 그때 이제 노사모가 굉장히 좀 세력도 있고 뭐 아니 세력이라기보다 일단 자발적인 정치 팬클럽이니까 그런데 이제 임기 내내 노무현 대통령이 사실 좀 지지층하고 엇나가게 이제 시대를 앞서가셨죠. 대연 정부 제안하시고 맞아요. 네. 그다음에 뭐 한미 FTA도 하시고 그러니까 사실 노사모가 그때 잠깐 좀 이렇게 주춤하고 그랬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노 대통령이 퇴임하고 나셔서 이제 돌아보니 노무현만한 대통령이 없고 이제 본인이 어떤 사심을 채운 대통령은 아니니까 그리고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그리고 나 돌아가시잖아요. 그러면서 노사모가 그 미안함과 이런 것 때문에 좀 더 이제 하고 그런 정치인 팬클럽이라는 게 점점 발전을 하게 되고 이게 이제 단순한 팬클럽이 아니라 우리는 깨어있는 시민이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또 뭐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이제 좀 말하기가 그런데 아무튼 뭐 네. 문바 그다음에 이제 지금 이재명 대통령 때는 이제 소위 말하는 개딸로 이제 진화를 한 것이죠. 네. 근데 점점 이제 좀 목소리도 커지고 예전에는 이제 좀 이렇게 조용한 응원을 보냈던 것 같은데 물론 요즘은 이제 좀 비판을 하거나 이러면 또 이제 좀 강하게 의견을 제기하는 그런 이제 팬클럽이 된 거죠. 그 노무현 당시 이제 후보가 사실 이제 뭐 상고 출신의 비주류니까 이게 민주당 내에서도 사실 자기 편이 많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가 지금 기억나는 게 왜 며느리가 미우면 이 발뒤축기 달걀다가 나무란다는 그 속담이 있잖아요. 당시 민주당에서 이제 노무현 후보가 되고 난 뒤에 이제 이 지지율 떨어지고 이러니까 이제 후보 단일화 협의회 맞아요, 후보 단위 네. 활동하던 모 의원이 노무현은 이 발가락 양말 신는다고 싫어했어요. 발가락 양말 신는다고 품위가 없다고 대통령 품위가 후보가. 없어 그게.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진짜? 노무현 후보 기댈 때 없고 그래서 뭐 사실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그런 의미에서는 이제 노사모라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든든한 뒷백이 된 거고 그리고 이제 노무현 대통령 당선을 이해하려면 이제 노사모 열렬한 지지와 함께 이제 아까 잠깐 얘기했던 인터넷을 빼놓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게 노사모 활동 자체가 이제 인터넷을 중심으로 활동을 했고 2000년대 초반 자체가 인터넷이 뭐 어떻게 보면 인터넷을 통한 정치 참여가 처음 시작된 거고 그래서 제가 그때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이제 기억나는 게 영국 가디언지가 그런 말을 해요. 세계 최초 인터넷 대통령 당선이라고 제목을 뽑습니다. 아 인터넷 대통령 당선이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민주당 그 2002년도 대선 경선할 때 제가 서울 경선 현장에 갔거든요. 좀 뭐 기자도 아니고 학생이었는데 가서 봤더니 정말 노란 물결이 너무나 대단하고 그 젊은 사람들이 일방적으로 당시에 이제 노무현 후보를 응원하는 거예요. 상대 후보는 당연히 정동영 후보였고 제가 너무 보다 못해가지고 정동영 연호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소수 심리가 발동을 해서 왜냐하면 너무 절대 다수가 노무현에 대한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다 보니까 순간 저도 모르게 반발 심리가 들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이렇게 대단한 분이었기 때문에 지지를 받은 게 아닌가 싶은데 노사모 회원 출신 중에 뭐 정치인도 사실 있고 우리 민주당의 정청래 대표 역시 노사모 회원이었고 결국은 지금 당원 주권 정당의 뿌리라는 것도 노사모에서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팬덤을 등에 업고 출범한 노무현 정부 어떤 핵심 과제들을 추진했습니까?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제 생각은 이제 기본적으로 권위주의 탈피하고 지방분권 이 두 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렇게 뭐 노무현 대통령 본인 스스로가 이제 지역주의 극복을 위해서 노력을 했고 이제 뭐 이후에 뭐 투명한 선거 문화를 마련하기 위한 뭐 정치 개혁에도 나섰기도 했고 그리고 본인이 이제 대통령의 권력을 내려놓아야 된다고 해서 뭐 책임 총리제도 했고 그다음에 당 총재 자료도 내놨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뭐 이후에 문제가 생겼지만 그 문제 생긴 건 이용 기자가 잘 알겠지만 이제 이 당정 분리도 시도를 했고 네. 그리고 이제 뭐 제일 핵심이 국정원이나 검찰 같은 권력기관 뭐 이 이제 개혁 그다음 뭐 언론 개혁도 시도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 지방분권 관련해서는 이제 위헌 결정으로 무산되긴 했지만 이제 수도 이전 그리고 이후에는 이제 이거 행정 중심 복합 도시인가요? 그걸로 해가지고 이제 국토 균형 발전 노력 뭐 이런 걸 들 수 있겠죠. 근데 사실은 이제 검찰 개혁, 언론 개혁 지금은 당연한 그런 개혁 화두로 거론이 되고 있는데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심지어 지금 20년 전쯤에 이걸 강력하게 추진을 했는데 당시에 굉장히 반발에 부딪히지 않았습니까? 검찰개혁, 언론개혁도 그렇죠. 검찰이야 뭐 이제 지금 뭐 막가지 하는 거죠 하고 뭐
대놓고 하는 게 네. 있고 언론 개혁은 이제 언론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좀 얘기가 길어지는데 이게 저는 이런 것 같아요. 조중동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때만 해도 이제 조선일보가 제일 앞장서서 좀 노무현 대통령을 많이 공격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실 또 그리고 조선일보하고 한나라당은 그 당시 한나라당 지금 국민의힘은 사실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도 그렇고 사실 뭐 서로 밀어주고 끌어주고 그래요. 조선일보에서 쟁점하면 의원들이 떠들고 아니면 한나라당 의원들이 떠들면 조선일보에서 일면에 크게 쓰고 하는 식으로 해서 네. 하는데 그 조선일보가 워낙 극악스럽게 하니까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이런 말을 해요. 그 당시 경선 때 뭐 좌익 활동, 장인 좌익 활동 문제 나고 했을 때 그 한 연설에서 이제 한나라당과 조선일보가 입을 맞춰 저를 헐뜯는 것을 방어하기도 참 힘이 든다. 그리고 동아일보도 사실 좀 보조를 맞추는 편이었는데 뭐 조선일보하고 동아일보는 경선에 개입하는 걸 그만하십시오. 아, 민주당 그렇게까지 그런 말도 했는데 네. 이게 이제 유시민 작가가 했던 그런 책이 있어 쓴 책 중에 노무현은 왜 조선일보와 싸우는가 이런 책이 있는데 이 분석이 되게 설득력이 있어요. 뭐냐면 양측 갈등은 필연적이다. 그래서 노 전 대통령은 이제 기존 정치권 언론 구조에 도전하면서 권력과 언론 관계를 이제 재정립하려고 했는데 조선일보는 이제 기득권 대변하고 기존 질서 유지하려고 하니까 양측이 부딪힐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설득력 있는 분석으로 받아들여졌고요. 동아일보 같은 경우는 사실 좀 얘기를 들어가면은 원래 김대중 대통령을 지지했었죠. 근데 맞아요. 이제 김대중 네. 정부 중반에 뭐 서로 정권하고 틀어지면서 이제 그 반민주당의 길을 걷기 시작하는데 그게 제일 극단적으로 갔던 때가 제 기억에는 노무현 정부 때예요. 그리고 이제 이명박 정부 때 그때인데 이제 그때는 그래서 공격이 엄청 났어요. 근데 파괴력이 이제 조선일보만 못한 거죠. 의원들이 조선일보만 가지고 얘기하니까. 그리고 또 좀 다른 측면이 중앙일보예요. 중앙일보는 어땠냐면 중앙일보는 사실 발을 한 발을 뺍니다. 말은 조중동 하는데. 남북 관계도 굉장히 지지했어요. 제 그래서 기억에. 그 제가 이거 사석에서 들은 얘기가 있는데 홍석현 회장이 굉장히 큰 야망이 있어서 뭐 김정일 위원장도 만나려고 했었다 이런 네. 얘기도 제가 들었었어요. 그때 이제 이건 뭐 근데 확인되지는 않은 얘기니까. 근데 어쨌든 그래서 중앙일보는 좀 약간 중립적으로 하니까 당시에 이제 노무현 정부 들어서 당시에 이제 당시 열린우리당 여권의 핵심 실세가 정동영 전 장관을 필두로 한 지금도 장관이지만 당시에는 이제 그 당의장이죠. 당의장을 필두로 한 당권파라고 했는데 이 당권파가 굉장히 위세가 셌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가 다음 대선 주자로 정동영 당시 이제 의장이 유력하니까 중앙일보를 자기들이 안고 가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중앙일보에 굉장히 좋은 기사가 많이 나가요. 그래서 이제 열심히 뛰는 우리 입장에서는 가끔 이제 김셀 때가 있고 결국 그게 이제 발현된 것이 홍석현 주미대사인 거죠. 맞아요. 그거를 예. 추천한 사람이 제가 누구인지도 알고 있습니다. 당시에 당권파의 뭐 핵심 의원이었어요. 그래서 기자들 그때 다 알아요. 그리고 뭐 그때 이제 그 사람들이 뭐 지방대 교수가 추천해서 이 사람 통해서 올라갔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근데 그게 이제 홍석현 대사가 그래서 주미대사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때 중앙일보 일면이 그거였어요. 홍석현 됐다고 다들 이제 우리는 충격에 빠져가지고 이러고 있는데 중앙일보 일면은 홍석현 유엔 사무총장 뭐 꿈꾼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한 발 앞선 기사가 한술 나갔어. 더 떠서, 예. 그래서 그랬는데 그때 이제 그 삼성 엑스파일 터지고 맞아요. 본의 아니게 네. 정권하고 갈라서게 되면서 중앙일보는 다시 이제 삐딱선을 타게 되고 정작 제가 지금도 좀 열받아하는 보도가 이거였어요. 노무현 대통령 퇴임하고 나서 노무현 대통령이 봉하마을에 대통령 기록물을 좀 가져가잖아요. 양해를 구하고. 근데 중앙일보에서 계속 그걸 쟁점화합니다. 일면에다가 불법 기록물을 가져간 것처럼 계속 정말, 쟁점에 몇 차례 예. 갖춰서 그러니까 결국 반납을 하잖아요. 그런 거 보면서 중앙일보도 그렇지만 이제 권력이라는 게 참 생리가 이렇구나. 아마 저기 당시에 저기 중앙일보를 가까이 하려고 하고 좀 뭔가 좀 애를 썼던 당시 참여정부나 열린우리당 인사들 중에 속이 좀 뜨끔하거나 내가 괜히 그랬다 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니 진짜 듣다 보니까 그 예를 들면 이런 거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보수 우위에 언론 환경에 질식돼 있다 보니까 당시에 저도 기억나는 게 대한 미디어로 인터넷 논객들이 유행이었죠. 뭐 서프라이징 해가지고 저도 사실 신문을 보긴 봤지만 그런 논쟁의 장을 굉장히 자주 들어가서 즐겨봤던 기억이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 역시 이제 수권을 하는 과정에서 기본적 기성 언론이 너무 질식되다 보니까 유튜브라는 창구를 찾았고 지금은 당시에 그 논객들의 역할을 유튜브를 진행하는 방송이나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게 되는데 여간 노무현 정부라는 데는 굉장히 저는 지금 생각해 보면은 당시에 좀 박하게 평가를 받은 건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바로 이제 정권 교체가 이명박으로 되다 보니까 ABR이라고 해가지고 Anything but Law 노무현 빼고는 다 된다 이런 게 한때 유행할 정도로. 그러니까 그때도 네. 저도 좀 많이 좀 그랬는데 이게 노무현 대통령이 사실은 되게 좀 앞서가셨어요. 그러니까 일단 처음에 대연정 제안을 하시잖아요. 처음에 언론 보도에 어떻게 나오냐면
노무현 대통령이 연정을 제안했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그 연정이라는 게 처음에는 새천년 민주당이 이제 아홉성 민주당으로 관련하고 열린우리당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아홉성 민주당만 해도 다수가 되니까 국회 이미 과반수였지만 그래서 아홉성 민주당과의 연정이라고 이해를 하고 이제 기자들이 기사를 쓰고 있는데 네. 며칠 있다 한나라당과의 대연정 이래서 기사가 한 번 더 나와. 근데 그러니까 이제 의원들은 쉬쉬한데 기사가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의원들이 확인도 하기 전에 노무현 대통령이 자기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해버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지지층이 이건 뭐지 이런 생각을 했던 거고. 시작했구나. 예, 그다음에 네. 한미 FTA가 있죠. 그러니까 한미 FTA도 맞아, 예. 그때 이제 그 노무현 대통령 이후에 한쪽으로 돌아가신 김근태 의장님이 계셨어요. 근데 김근태 의장님이 굉장히 세게 반대하셨고 당시에 그 운동권 제아파 출신 의원들이 한미 FTA 왜 하냐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우리가 종속되고 뭐 이런 식으로 논리를 피면서 엄청나게 반대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지지층도 반대를 했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쌓여가면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약간 좀 실망과 기대 좀 약간 왜 이렇게 우리가 당신을 지지해서 개혁을 해달라고 했는데 왜 당신은 이런 식으로 가느냐 이런 이제 그런 것들이 쌓이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이해가 기억이 나는 게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자기 진심을 계속 알리고 싶어하는 거야. 맞아. 알리고 예. 싶어해서 항상 보면 열린우리당 의원들을 밤에 만찬을 불러요. 근데 이제 그럼 기자들이 되게 목요일 밤에 주로 보는 목요일만 되면 다들 이제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다려야 되잖아. 그럼 윤석열은 폭탄주 마시고 사실 기다려봐야 아무 말도 안 나와요. 얘기가 안 돼. 쉽게 얘기해서. 폭탄주만 예, 마시는데 예. 노무현 대통령 거기서 폭탄 발언을 하셔. 그러니까 이 정권 흐르는 뭐 그런 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자들이 이제 기다리면서 밤에 이제 진짜 나와서 브리핑을 하잖아요. 신문 만드는 거 정말 힘들잖아요, 사실은. 힘들었어요. 네. 그래서 밤에 나와서 브리핑을 하는데 브리핑에 안 한 말들이 꼭 나와. 그러니까 이제 아침마다 남의 집 신문 봐야 되고 저도 이제 한 번 쓰면 이제 으쓱한 거고. 그런데 딱 한 번 지금도 기억나는 게 그때가 이제 뭐 온갖 사건들로 좀 노무현 정부 지지도가 좀 떨어지고 있던 상황인데 당시 이제 문희상 당 의장이 물러나고 정세균은 그 당시 원내대표였는데 이제 의장으로 잠시 올라와서 당을 맡습니다. 그래서 이제 청와대에 갔는데 가서 얘기를 하고 나와서 브리핑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당시 이제 대변인이 누구였냐면 전병헌 대변인이라고 이분이 원래 악명이 높아요. 브리핑 되게 성의 없이 해서 전화 안 받고 근데 그날은 한술 더 뜨는 거야. 아무 말도 안 해. 두 줄 세 줄하고 심지어는 아니 세 줄인가 얘기하고 우리 보고 어쩌라는 거냐 이래가지고 전화도 안 받아요. 얘들 아무도 안 받아. 그래가지고 그날 아침에 기사 쓴 데가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날 제가 이제 친한 뭐 의원한테 전화해서 아이 이제 형 동생 왜 전화를 안 받고 막 이러면서 했더니 한숨을 푹 쉬면서 대통령하고 저기 우리하고 참 생각이 좀 많이 다른 것 같다. 아, 그렇게 뭐 이렇게 얘기를 얘기를 했구나. 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 대통령이 자기 뜻을 이제 그래서 얘기를 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그걸 이렇게 가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 말을 몇 개 들었는데 요거는 한 3회도 안 나올 것 같아. 근데 800자 쉽게 예, 얘기해서. 근데 예. 그래서 그때 이제 뭐 살 붙이면 되지만 알맹이도 없고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이제 중간쯤 됐고 당시에 뭐 의원이 계세요. 지금 전직 의원인데 이분은 기자들이가 조르면 순수해서 다 분다. 이런 되게 유명한 의원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한테 가라 너 그래가지고 걔가 이틀인가 가가지고 이제 싹 들어가지고 그 3일 있다 썼는데 네. 지금도 기억나는 게 이제 어떤 의원이 모 의원입니다. 구기자도 잘 알만한 네. 민심보다 반보만 빨리 가셔야 된다. 그랬더니 노 대통령이 남의 진심을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다. 정색하고 화를 냈다는 거예요. 자기가 막 그러니까 당에서는 이제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하려고 했는데 노무현 대통령은 자기 생각을 계속 얘기하면서 나를 이해해라 받아들여라 약간 그런 느낌이었다는 거예요. 아니, 소름 돋는 게 노무현 대통령 반보가 아니고 한 10보 앞서간 것 같은 게 지금 트럼프가 우리한테 하는 거 보면 알 수 있는 게 한미 FTA 잘못됐다는 거 아닙니까? 관세 물려야지 우리가 경제적으로 이득이다. 그 얘기를 사실은 너무나 지금 보면 당연한 얘기를 무려 이제 그 본인 재임 중에 이제 해낸 것이고 한미 FTA라는 거를 저도 이제 사실은 대학가에서 당시에 신자유주의라는 게 굉장히 유행이었어요. 그 저 뭐 리오 휴버만이라는 사람이 쓴 뭐 자본주의 역사 바로 알기 이런 책들이 다 보면은 그 신자유주의 물결 속에 노무현 정부가 이제 편승하고 있다. 진보 정부가 아니다. 저도 거리에 나가서 사실은 집회도 많이 하고 그랬거든요. 더군다나 이라크 파병에 또 이제 결정을 내리다 보니까 거기서 더 한번 꼭지가 도는 거죠. 이라크 파병하니까 또 네. 그것도 제 일화인데 이라크 파병 관련해서 그 이제 한 번만 끝나는 게 두 번 또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는 좀 그래도 취재를 열심히 하던 시기라 그 두 번째 파병하기 한 1년 전쯤에 이게 사석에서 들은 얘기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그 문정인 동북아 시대위원장,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의 외교 멘토라는 분인데 열린우리당 그 다시 의원 강연에 와서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라크 파병 대가로 부시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에게 북한에 대한 다자간 서면 안전 보장을 약속했다 어겼다. 그리고 이제
북핵 해법을 리비아 해법이 아닌 우크라이나 해법으로 이제 해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이제 좀 설명을 드리면 뭐 지금은 다 의미 없는 얘기지만 우크라이나 해법과 리비아 해법이라는 게 당시 이제 회자가 됐었는데 우크라이나 해법은 일단 핵을 포기하면 바로 경제 지원을 해주는 그러니까 좀 핵을 포기하는 쪽이 좀 유리한 거죠. 그래서 실제로 북한이 그때 그거에 좀 살짝 솔깃했다고 하고요. 리비아 해법은 일단 네가 포기하면 해줄게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우크라이나 해법으로 한다는 그 자체가 사실 북한을 끌어들이기 위한 동인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부시가 어겼다 이런 얘기를 해서 문정인 그 당시 이제 동북아 시대 위원장이 이거 가지고 뭐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의원들이 이제 놀래가지고 야 이거 녹화하고 있는 거 이거 꺼 막 이러는데 이제 싹 녹화를 누가 해놓은 거야. 그래서 아, 나한테 이제 그 그랬구나. 얘기를 해줬다가 2차 때 이제 또 파병한다고 하니까 제가 찾아가서 그랬어요. 야 그거 내놔라 쓰자. 그래서 썼는데 그때 이제 그걸 가지고 문정인 교수가 이제 부인했어요. 근데 또 그러고 나서 자기가 어느 자리 가서 부인해놓고 아니 노무현 대통령이 부글부글 끓고 있을 거다 그것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고요. 제가 되게 재밌게 읽었던 책 중에 그 일본 저널리스트인 후나바시 요이치라는 사람이 쓴 김정일 최후의 네. 도박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2차 북핵이 다른 거거든요. 당시에 요 상황을 이 사람이 취재를 해서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부시가 약속을 한 건 아니고 약간 그런 뉘앙스로 했는데 당시 이제 노무현 대통령과 네. 그 청와대 쪽에서 좀 이걸 많이 믿은 것 같다 이런 식의 뉘앙스를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하튼 이걸 보면서 제가 느낀 건 노무현 대통령이 이라크 파병 하고 싶어서 했겠어요. 그러니까 본인의 지지층이고 뭐 지지층도 중요하지만 이 나라를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되는가, 북핵 문제를 풀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본인이 다 안고 간 게 아닌가 해서 그때는 좀 비판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야 이 양반 진짜 외롭겠구나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실제로 그 이제 아까 잠깐 FTA 이야기했지만 이 한미 FTA랑 이제 뭐 이라크 파병이 대표적으로 이제 지지자들을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배신했던 대표적인 사례이긴 한데 FTA 같은 경우는 대통령 쪽에서 되게 적극적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본인이 이제 그 FTA 체결 2007년인가 FTA 협상 체결된 대국민 담화에서 그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개방해서 성공한 나라도 있고 실패한 나라도 있지만 개방 안 하고 성공한 한 나라는 없다. 그래서 이제 뭐 이후에 뭐 사실 이제 FTA 문제라는 게 이런 뭐 농업이라든가 의료등 공공 분야 피해 우려돼 가지고 사회적 갈등과 불평등 문제를 일으킨 뭐 논쟁적 과제긴 했는데 아까 국에서 잠깐 얘기했지만 FTA가 사실 2007년에 타결되고 실제로 이제 그 협상이 이제 마무리 짓고 이제 발효되는 2012년인 그렇잖아요. MB 정권 들어서잖아요. 그런데 그때 보면 이 당시 오바마 정부에서 FTA 그 재협상 하자고 해요. 그러니까 그럼 무슨 말이냐면 미국 쪽에서 봤을 때 자기들이 불리하다고 생각하는 손해라고 거죠. 느낀 거죠. 그리고 이제 트럼프 1기 때 트럼프가 실제로 재협상 하자고 해서 재협상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 자기들도 봤을 때 손해라는 거죠. 그리고 아까 국이 말했던 것처럼 지금 트럼프가 두 번째 집권하면서 이제 뭐 지금 관세 협상 압박하면서 사실 이제 한미 FTA가 이제 사실상 폐기 흐름이라는 거잖아요. 그런 걸 봤을 때는 이게 이제 당시로서는 불가피한 선택들이었고 그거를 이제 노 대통령이 그거를 이제 본인이 이제 이 흐름을 자기가 놓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실제로 당시 이 FTA 체결할 당시에 보면 이 WTO 회원국 중에서 양자 FTA를 체결하지 않은 나라가 두 나라밖에 없었어요. 150개국 중에서 한 나라가 우리나라고 나머지가 몽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떻게 보면 그 흐름에 우리가 타야 된다는 이 절박감,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수출 경제 되게 중요한 나라였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라크 파병 같은 경우는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원치 않았죠. 원치 않아서 나중에 자기가 계속 그 이후에 그 발언 녹이나 이런 거 보면 끝에 보면 자기가 진짜 하기 싫었고 이게 역사에 자기가 가장 안 좋은 면으로 기록될 것 같다고 후회를 많이 합니다.